건데 이번 주도 역시 비문학 들어갑니다. 자, 우리 친구 우리 지난주에는 사실적이기 뒤에서 거 기억나? 들어가 있는 핵심 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위주로 읽어야 되는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봤다면 우리 이번 주에는 뭐 배울 거야? 추론의 원리를 볼 거야. 자, 그럼 추론이 뭔데? 추론이 뭔지 알아, 얘들아? 추론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추측하는 거. 우리 논리적으로 추측하는 걸 추론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너네 추측이라는 건 지금 눈앞에 너네한테 다 말해줬다는 거 안 해줬다는 거? 떠먹여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지? 추론이라는 건 우리한테 추측을 해서 논리적으로 알아내야 돼 라는 뜻이야, 그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 당연히 잘 파악해야 돼. 우리가 언제 했어? 지난주에 배웠어.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도 짐작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다? 우리 이번 주는 추론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다. 자,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이걸 파악해야 돼? 첫 번째, 정보 안에 숨어있는 관계나 내용 같은 것들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걸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글의 맥락을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알아내는 걸 우리가 추론하기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언제도 나와? 사실 중1 때도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지, 너네 중1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너네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지식이라든지 이 말에는 어떤 말하는지 맥락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중학교 1, 2학년 때의 목표점이고, 자, 그럼 우리는 이거 내용을 좀 더 어떻게 추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글이라는 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는 내용을 싹 써준 거지. 그러면 글에 사용되어 있는 문장들은 서로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 그 관계를 통해서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일단 어떤 관계들이 글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글 속에서 나타나는 글의 관계를 한번 볼게. 자, 우리 친구들 첫 번째로요. 우리한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해봐. 추상적이라는 건 우리한테 구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일반적이라는 건 뭐다? 한정되지 않고 전체를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렇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나면 그것이 적용되는 구체적 내용을 줄 거야. 그럼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구체적 원리에 적용하는 내용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 내용과 구체적 내용의 서로 상관있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이버 공간에 모두에게 열려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근데 그 사이버 공간 중에서도 어떤 거? 불법 유해 사이트라는 더 구체적이고 작은 대상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거? 바이러스 퍼지기도 하고 유해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같은 식으로.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어떤 거?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인과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한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 라는 걸 우리 결과라고 할 거야. 그치? 이렇게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니네가 만약에 실제 3점을 받았어.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글 같은 데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다? 어떤 결과를 얘기할 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밝혀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무슨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해야 돼, 안 파악해야 돼? 파악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자, 바코드는 주로 흰색과 검은색이 조합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이구나. 근데 왜? 라는 게 뒤에 나왔지. 흰색과 검은색이 반사율의 차이가 커서 스캔할 때 오류가 적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 그럼 우리 왜냐하면 그러므로 때문이다 등등등등 인과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토지가 나오면 잘 봐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우리한테 어떤 사람이 생각한 것, 그리고 그걸 시각에 펼친 것, 주장과 견해라고 했지. 그럼 내가 이런 주장이나 견해를 펼친다는 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할 때 뒷받침할 만한 말이 나와야 돼. 우리 그걸 뭐라고 할 거다? 근거라고 할 거다. 우리 민족은 우수한 문화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대. 그럼 우리 민족에게 이런 우수한 문화 창조 능력이 있다는 말을 하려면 그것을 생각한 이유를 밝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래? 석굴암 조각, 고려 청자, 금속 활자 같은 문화가 있어. 그 문화의 예시를 보였어. 근데 이게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활동의 결과래. 독창적이라는 건 스스로 만든 거야, 안 만든 거야? 스스로 만든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문화를 스스로 만들었는데 그거 너무 잘해 라고 뒷받침을 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제를 줄 때 전제는 뭐냐면 어떤 판단이나 결론이 성립하기 위한 명제야.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결론이 나와야겠지. 예를 들어서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의 인구 증가는 경제를 활성화한대. 그래서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해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제가 활성화된대. 그래서 A 기업에서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A 기업에서 지역 주민만으로 직원을 채워.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하지. 그러면 아까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 활성화 된다 그랬지. 그러면 지역 경제가 발전되겠어 안 되겠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를 먼저 준 뒤에 이것을 어떠한 결론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로 대비되는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제 곧 너네들 집에 전화를 싹 돌릴 거야. 왜? 학력평가 봤잖아.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자, 그 인성평가도 볼까요? 자, 큰일이에요. 그래서 문제 있어? 우리 인성 좋잖아.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놀랐을까?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선생님이 너네 지금 전화를 돌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선생님이 나쁜 얘기 하려고 전화는 많이 알지. 근데 자, 선생님이 어머님 우리 지안이는요 학력평가 성적은 너무 좋아요 어머님. 그런데 반면에 그러나 하지만 이런 말하면 어떻게 돼?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겠어? 반대되는 얘기 하겠지. 반대되는 얘기 하겠지. 그렇지. 이와 달리.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앞과 뒤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되게 중요한 포지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떤 것도 알려줄까요? 첫 번째, 앞과 뒤에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알려주고 싶을 수 있어. 그치? 그럴 때도 그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선생님이 너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우리 지안이가요 공부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고 했어. 친구들을 조롱하고 선생님에게 맨날 징징거리고 그건 쌤이잖아요. 2층까지 올라와가지고 맨날 계단 타보기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한 이유가 1번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기 위해서 2번 그 뒤에 모든 말 어떤 게 목적일까? 2번이 목적이겠지. 그래서 어떤 주제를 던진 뒤에 대비되는 대상을 얘기를 하면서 대비되는 대상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대비 관계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정보들 간에는 서로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가 있네? 그럼 우리 이런 관계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야. 어떤 말에서 왜냐하면 나오면 뒤에 뭐 나올까? 이유 나오겠지.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오면 결과 나오겠지. 그 다음에 내가 하지만 하면 앞이랑 대비되는 내용 나오겠지. 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뒷내용을 이 정보 간의 관계에서 추측을 해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까지도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중국에 송나라의 유학자 주희가 있대.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어떤 사상가 이름 같은 거 나오면 잘 체크해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왜? 그게 핵심 내용이고, 자, 얘들아, 사실적 독해하고 나서 추론적 독해 얹어가는 거 알겠지?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이 쓸모없어가 아니라 지난주 게 기본인 거고, 이번 주간 거기서 이제 직접 보여주지 않는 것까지 추측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들아, 중국의 송나라 유학자 주희라는 사람 나왔으니까 이 사람의 사상이 나오겠네.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지. 근데 이 사람은 개인적인 인격의 완성과 누구나 인륜을 지키는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삼았대. 근데 여기서 그 인륜이라는 건 임금, 신하, 부모, 자녀, 형제, 부부 등의 인간관계에 따르는 질서를 말한대. 그럼 여기서 삼았다라는 걸 보면서 이 주희의 주장이 요거구나. 우리 찾을 수 있어. 그치? 어려워, 안 어려워? 여기까지. 안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또한 이렇게 써. 자, 근데 얘들 여기서 또한이라고 했거든? 너네 또한은 같은 내용 얘기할 때 말해? 다른 내용 얘기할 때 말해? 자, 어머니, 우리 지안이는요, 문법을 되게 잘 쳤어요. 또한, 국어도, 교과도 잘 쳤어요. 이렇게 하겠지. 또한은 같은 내용이 연결이 될 때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정약용 또한 동의했다니까, 정약용도 공동체의 실현을 인륜을 통해서 지키는 거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좋아했다라는 거지. 그 여기까지는 주희와 정약용의 공통점을 얘기했어. 근데 여기 봐봐. 그런데라고 했어. 그런데. 자, 그런데 나오면 아까 뒤에 내용이 똑같이 전개될까 다르게 전개될까? 다르게 전개되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 여기까지 똑같았어. 근데 라고 하면 이제는 뭐 할지 알까? 다른 점이 있어. 다른 점이 있어 라는 얘기 하겠죠. 그지? 정약용은 그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달랐대. 그럼 그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에서 정약용이랑 주희가 차이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희는요, 어떻게 하면 줄여졌다?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해서 도덕적 완성에 이를 것인지에 관심을 줬대. 근데 반면에 라고 했으니까 이제 반대겠지. 정약용은 당대의 학자들이 주희의 입장에 따라서 마음 수양에 치우쳐서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마음 수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정약용은? 아닌 거야. 얘는 마음 수양이 아니라 뭐 해야 돼? 마음 수양이 아니라 실제로 뭐를 실천해야 돼라고 생각한 입장인 거야. 그러면 정약용은 주희의 학자들이, 주희를 따르는 학자들의 행동에 문제라고 했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이 주희를 따라서 하는 애들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니까 결국에 이 정약용은 주희에 대해서 뭐 하는 입장에 있어? 좋아하는 입장에서 비판하는 입장에 있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아, 정약용은 주희의 사상을 따라서 개인 마음 수양만 중시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주위의 사상을 비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겠네까지 하는 게 추측인 거야. 알겠지? 추론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네가 반면 그런데라는 말을 통해서 서로 대비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의견이 반대되고 있으니까 요때 정약용이 주위를 비판하겠구나 라는 것까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려워요? 쉽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얘들아, 너네 요거 한번 풀어봐.
이해와 원작자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하여 그 허락을 받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래를 재해석하는 예술 기법으로 인식되고 있대. 그러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힙합 음악에서의 이 샘플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허락을 받아서 노래를 재해석하는 예술 기법이래.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우리 화제가 제시됐지. 오늘 중심 화제는 이거야. 근데 여기 뭐래? 그런데 그럼 뭔가 이게 하나의 중요한 기법이지만 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뭔가 좀 다르게 전개될 것 같아. 왜? 우리나라 일부 힙합 가수들은요 샘플링을 쉽고 간단한 도풋 방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샘플링은 표절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왜? 원곡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원곡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발목을 잡는데. 그럼 얘들아 지금 봐봐. 샘플링이 표절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고 원곡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발목 잡힐 수 있다고 했으니 이 발목 잡히기가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샘플링을 통해서 표절 시기에 가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얘들아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오늘 지금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얘기가 뭐야? 결국에 지문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써먹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우리가 이 정보 간의 관계만 보면 추론이 가능한 정보는 독자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생략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숨어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어야지 더 깊고 넓은 독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보세요. 자, 한국에서 여러 짝으로 된 큰 창호는 하면 들어가니까 지금 뭐?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 창호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핵심 잡을 수 있지. 자, 근데 이거는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하기도 한다. 이때 바깥으로 향한 창호뿐만 아니라 방과 방 사이에 있는 창호를 열면 별개의 공간이 합쳐지면서 넓은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 창호를 열고 닫음에 따라서 안과 밖의 공간이 연결되거나 분리되고 실내 공간의 규획이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창호는 무슨 기능을 하는 거야? 실내 공간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뭐래? 창호는 한옥의 공간 구성에서 빠뜨릴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대. 그러면 한옥에서 창호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그럼 그 한옥 속에 창호가 있을 건데 창호는 구간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한대. 그러면 한옥 내의 구조는 변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뭘로? 창호로 라는 게 연결돼야 될 거 알겠지? 그럼 너네 선지에서 한옥의 구조는 가변적이다라고 해야 돼? 불변적이다라고 해야 돼? 가변적이다라고 해야 되죠. 왜? 우리 방금 그 창호에 의해서 변화한다라고 봤으니까 결국에 창호가 한옥에 있을 거고 한옥은 가변적인 특성이 있겠구나까지를 추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한테 한옥의 공간은 가변적이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요거 연결하고 얘네 연결해서 얘네가 같이 가는 거구나를 알면 추론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 봐. 자, 그럼 얘들아, 요거 한번 풀어봐.
도시 변화 연구에 대해서 하던가 봐. 근데 1세기부터 1000년 동안 한 지역에서 출현된 조리용 토기의 두께, 토기의 탈환에서 남아있는 식재료에 사용된 전분 함량을 조사했대. 그럼 이 두께와 전분 함량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겠네. 그 결과 후대로 갈수록 토기의 두께가 얇아지고 곡물의 전분 함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이 전분 함량과 토기의 두께가 관련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봐봐. 두께가 얇은 토기는 두꺼운 토기보다 열을 더 잘 전달한대. 그럼 얘는 열 전도율이 높대. 두께가 얇아질수록 열이 잘 전달되는 거야. 근데 전분이 많은 곡물들은 장시간 끓여서 높은 온도를 유지해야지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진대.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진화 보고회가 하기에는 토기 두께가 얇아진 이유가 더 전분이 많이 포함된 곡물이 출현한 외부 환경과 관련지어서 설명한대. 그러면 외부 환경에서 뭐가 출현했다? 전분이 많이 포함된 곡물이 출현을 했고, 근데 이 전분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오래 조리해야 되고 열이 잘 전달돼야 되니까 토기 두께가 얇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지. 그러면 이것들을 설명하는 게 뭐야? 3번. 전분 많은 곡물이 출현한 외부 환경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토기가 얇아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자, 3번입니다.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회, 경제, 과학, 기술 지문 요거 너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적인 친구들이잖아. 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네 가지 뭐였어? 철학, 경제, 과학, 기술이었어. 그 중에 너네가 지금 세 개 단어가 들어. 경제, 과학, 기술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인과관계의 정보가 자주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는 모양새가 어떤 모양이다? 뭐뭐 하면 뭐뭐다. 뭐뭐일수록 뭐뭐다. 뭐뭐 따라 뭐뭐다. 혹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같은 말로 하는 거야. 또 봐봐. 열을 가하면, 열이 높아지면 물체의 온도가 높아서 이거 비례잖아. 그 다음에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 커져. 이거 비례잖아. 통화량이 많아지면 금리가 하락한다. 반비례잖아. 그리고 이거 용수철 길이는 무게에 비례한다잖아.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관계성을 보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통화량과 금리는 지금 올라가서 내려가서 반비례지. 그러면 이렇게 써놔. 반비례하다고. 비문학을 풀 때. 그 다음에 얘네는 비례지. 그러면 무게랑 마찰력은 서로 비례관계다. 이렇게 표시해버려. 그러면 나내가 아직까지 이 기호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화살표로 얘네가 어떤 관계인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어려운 경제 지문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가 있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오르면 외국 돈의 가치는 하락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반대의 상황을 줘버려. 외국의 돈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하면 우리는 내려가겠다는 추측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표시할 때 이런 비례 반비례 관계가 나오면 이런 것도 잘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다른 상황을 봤을 때 추측을 하면서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봐.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그러면 공급된 물량에 비해서 필요로 하는 물량이 많으니까 수요자들은 높은 가격으로도 구매하려고 해.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한대. 아, 물량이 적어지니까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너네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지, 가격이 올라가면. 아, 이 돈이면 못 사겠는데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뭐 하면 이 결과를 알려주네? 수요가 감소하네. 그러면 수요가 떨어지네.
맞춰지는 거야.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야?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해서 반대 이상. 공급이 이번에는 수요보다 많은 상황은 어떤데? 했더니 공급된 물량이 수요보다 많으면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내려가지. 근데 가격이 내려가. 너네 오늘 이번에 할인한대. 그럼 사 안 사? 사잖아. 그렇대.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또 이거 또 다시 맞춰준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런 관계를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방금 요 봤던 거를 뭐를 통해서? 요거를 통해서 한번 볼게. 자, 종이를 연속시키면 제가 낙고라고 하고 있는데 그 종이를 연속시키는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거야. 근데 종이를 연속시키면 제가 낙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된대. 근데 이때 제의 질량은 연소 전의 종이 질량보다 작아. 그럼 타기 전과 후가 질량이 지금 달라졌대. 근데 이는 종이를 연소할 때 산소랑 반응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흩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그러나 그럼 여기서 달라졌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거야? 연소할 때 종이랑 반응한 산소의 질량과 이때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질량을 모두 고려하면 연소 전후 물질의 질량이 동일하더래. 날아간 거랑 남은 거 합치면 원래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이 같고 이거를 질량 보존의 법칙이 따른 것이다 라고 할 거래.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이 같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종이를 연소시킨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너네 이거 화학 반응이다. 근데 이때 뭐야? 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이 지금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너네한테 다른 예시에 대응해보래. 그럼 어떻게 보면 돼? 밀가루에 효모, 베이킹 파우더 등을 넣고 반죽해서 발효시킨 뒤에 빵을 구우면 화학 반응 역시나 일어난대. 그럼 이 상황 지금 쓸 수 있겠어? 안 쓸 수 있겠어? 화학 반응에서라고 했으니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봐봐. 이때 이산화탄소 수증기와 같은 기체가 공기중으로 흩어졌어. 그러면 아까 여기 말했던 요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같은 게 날아간 거지. 그때 종이는 질량이 어떻게 됐어? 제가 됐을 때 질량이 작아졌지. 그러면 여기서 빵도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날아갔어.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작아질 것이겠지. 왜? 원래 있었던 거랑 똑같아야 되는데 날아간 것도 있으니까 얘가 작아졌겠지. 요렇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자, 요거 문제 선생님이 3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아이고. 먼저 다툰 친구들은 뒤에 문제 풀고 있으면 숙제가 줄어들겠어.
있지 마시고 뒤에 문제라도 풀고 계세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선생님은 정말 우리 친구들이 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직접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죽였어. 아니다. 아니야.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죽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 거기 들었.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우리 노트 친구들. 들었다. 네, 지안아, 네? 다음 주부터 영상에서 네 목소리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바람을 보내고 있어. 네, 여기는 이제 너네 그 자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죠? 님들이 발언의 자유가 없어요, 지금. 3교시에는 여기서 녹화 안 할 거니까 선생님과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선생님과 좋은 분위기로 수업하세요. 근데 왜 쌤이 아니에요? 나 보고 싶어요?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네. 하하하하. 김사는 일요일에 그래서 버틸 수 있을까? 내야지. 또 우리 그 양정중 친구들 있잖아. 그 2시에 수업 들을 양정중 친구들은 그 3교시에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수업 담당해 주실 거니까 잘 지금 인사도 잘 해놓고 잘 봐놓고 수업 때 열심히 수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네 어차피 나를 안 보는 건 아니야. 내가 틀리니까 들어갈 거야, 알겠지? 틀리니까 내가 다 들어갈 거야. 자, 우리 봅시다. 자, 내용 어땠어? 쉬워요. 쉬워요. 맞아요. 너무 쉬워요. 고마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거 해봤더니 용어는 어렵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햇빛이나 달빛, 더운 여름의 시원한 바람과 같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용어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왜? 니들이 이해 못할까봐. 용어가 어려우니까. 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재화를 자유재라고 한다. 만약 모든 재화가 자유재라면 경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게 자유재가 아니다? 아니다 내용 얘기하겠지. 그렇지. 냉장고, 가방, 책 등 우리가 사용하는 대다수의 재화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제재이다. 경제재는 희소성을 갖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여기서 때문에라고 하고 있으니까 원인과 결과 나오겠죠. 그럼 우리에게 경제 문제라는 게 발생을 할 건데 그게 경제재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 때문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근데 봐봐. 자유재나 경제재가 언제나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래. 가령, 자, 그럼 가령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뭐 들어주겠어요? 예시 들어주겠죠. 가령, 예전에는 물이나 공기를 희소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재로 구분해왔대. 그럼 우리에게 이 물과 공기의 예시를 통해서 보여줄 건가 봐. 그럼 옛날엔 얘가 뭐였다? 자유재였다. 돈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나 근데 얘들아 요즘은 뭐 있어? 너네 그냥 목마르면 저기 수돗물 퍼마셔? 아니면 저기 한강물 떠먹어? 아니지. 너네 어디 물 먹어? 여기 정수기에서 돈 내고 먹거나 아니면 저기 편의점 가서 사 먹지. 그리고 요즘 막 캔 공기 이런 거 파는 거 알아? 공기를 캔에 담아서 파는 거 알아? 다요. 미국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 얘들아 봐봐. 깨끗한 물이나 맑은 공기는 더 이상 공짜로 가질 수 있는 재화가 아니야. 공짜로 가질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는 건 뭐가 됐다는 거야? 경제재. 그렇지. 이거 경제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깨끗한 생수가 청량음료보다 비싼 경우도 많고 너는 에비땡 생수랑 그 다음에 파이다 생각해보면 에비땡이 비쌀 때가 있어. 그치? 에비앙 이거 있잖아.
그 알지? 프랑스에서 온 그 분, 그 물, 요즘 완전 타고 나가는 그 물, 그 앱이, 물이 너네 그 나랑 그 사이다보다 비싼 거 알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자,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너네 맑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온갖 시간을 써서 휴양림을 가기도 해. 안 가도 돼요. 그치. 너는 이제 맑은 공기에 살고 있어서 그래. 자, 그래가지고, 자, 이것도 흔한 일이 되고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 이게 과거보다 희소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우리가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 희소성이라고 했었지. 그러면 희소성이 생기면 자유제였던 게 경제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추측할 수 있겠지. 자유제와 경제제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돼야 안 돼? 네. 구분돼? 안 돼. 그렇지. 자유제와 경제제는 확실한 구분이 있는 게 아닌 거야. 태어날 때부터 얘는 무조건 자유제야 이런 게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희소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이 희소성 계속 걸고 넘어가는 거야. 그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생산할 건지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건지 같은 사람들 간의 이것을 나누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바로 1에서 3이라고 더 두어놓은 게 경제의 기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제의 기본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자, 그럼 얘들아, 너네 요거 이제 문제로 풀 때 어려웠어, 안 어려웠어? 안 어려웠지. 자, 첫 번째, 기업과 니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볼게. 자, 기업과 니은 뭐였어? 자유제와 경제제야. 근데 얘네 둘을 설명할 때 뭐를 통해? 그러나 라는 말이 통해서 이어져 있었지.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지, 얘들아? 그렇지, 서로 차이가 있는 대비되는 존재가 되겠지. 근데 나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이야. 자, 이거 나가 무슨 내용이었어? 깨끗한 물과 고기가 뭐에서 뭐가 됐어? 자유제에서 경제제가 되는 내용이었잖아. 자, 그러면 자유제는 경제제에 비해서 희소성의 문제가 많아? 아니, 이거는 경제제에서 발생하는 거였어. 근데 경제제 중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 아니, 대가를 지불해서 경제제라고 하는 거였잖아. 근데 자유제로 구분된 것이라도 희소성을 띠면 경제제가 된다. 이거 방금 물과 공기를 통해서 확인했지. 근데 자유제나 경제제는 대가 지불과 관련해서 성격이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분투비 다른 거야? 정해져서 태어나? 아니었지. X. 그럼 얘네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희소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이거 X. 자, 그러면 결국에 자원이 뭐 되어 있어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뭐가 발생한다? 그렇지. 경제의 기본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너네한테 이걸 뭘 본 거야? 뭐 때문에?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를 자원이 한정된 자원이다랑 좀 연결시킬 수 있는지까지 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 문제 풀 수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공부해 오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문제들은 뭡니까? 네. 숙제입니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 2교시 여기까지 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들어갈게요.